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597명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1,563명, 해외 유입은 34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1,038명, 비수도권에서는 525명이 나오면서 수도권 차지 비율은 66.4%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이 늘어서 누적 364명, 그리고 사망자는 3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2,330명입니다. 자, 교수님, 월요일 기준으로는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지표는 어떻습니까? 예, 어제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약간 예외적으로 상황이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다시 반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만 놓고 보면은 물론 어제보다 오늘은 늘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비교적 많이 늘었습니다. 210명이나 늘었고요. 또 월요일만 비교해보면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주일 전 월요일만 비교하더라도 화요일 오늘 비교하더라도 예. 200명이나 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황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방역 상황이 횡보를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비교적 좋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떨어뜨리기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지금 당국의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중요한 좋은 지표 중에 하나는 치명률이 어제 0.89%였는데 다시 0.01%포인트 줄어들면서 오늘은 또 역대 최저치인 0.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88은 제가 조금 이따가 미국 상황을 말씀드릴 건데 미국이 치명률이 1.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치명률의 절반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역 상황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상황이 좀 더 꺾여서 하향 안정화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치명률이 0.88%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높은 것은 의료 체계가 달라서인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우선 제일 미국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 문제가 제일 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염자들 중에서 우리처럼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에는. 거기에다가 미국이 현재 조금 이따가 미국 상황을 말씀드릴 건데 하루에 확진자가 15만 명에서 18만 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망자도 하루에 1,000명 이상 나오는 날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치명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렵고 우리보다 2배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진단이 빨리 되면 그 3T라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작동을 하니까 치명률이 좀 낮아지는 데는 그게 기여를 했겠군요. 거기다가 일단 치료를 하더라도 본인 부담이 굉장히 낮죠, 이게. 그런 것들도 아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치료 역량도 아주 잘 돼 있지만은 환자를 나누어서 치료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도 쉽게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아마 좋은 그런 치명률 관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숫자만 봤을 때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은 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하루만 백신 접종이 140만 명 가까이 일어났거든요. 1차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만 74만 1,000여 명에게 접종을 하면서 3,074만 명 가까이를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59.9%, 내일 정도 되면은 60%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온전한 백신 접종, 2차 백신 접종인 경우에는 어제 하루만 63만 2,900여 명에게 접종하면서 1,838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접종인 경우에도 전체 인구 대비 35.8%,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설 교수님도 어제 화이자 2차 백신 접종하셨죠? 예,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로봇이라서 1차 백신 접종을 화이자로 했는데도 뭐 주사 부위의 통증만 있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했는데도 1차와 유사하게 다른 분들과는 달리 많은 분들이 2차 백신 접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2차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큰 문제 없이 뭐 타이레놀이나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고도 아무 증상 없이 오늘 이렇게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는 14일부터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와 독감의 증상 구분이 어려워서 반드시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여기저기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비슷할까요?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고령층인 경우에, 그러니까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독감 백신만 접종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 위험하신 분들인 경우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감이 되면서 이제 폐의 염증, 폐렴 증세로 인해서 겨울에 나쁜 상황으로 빠지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겨울에 독감으로 인해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독감으로 인한 다양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인 경우에는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연령층에서는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대부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독감 백신을 접종하시면 됩니다. 다만 코로나 백신을 접종 안 하신 분이 계실 수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독감 백신도 접종하고 코로나 백신도 접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또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때 독감 백신 접종을 하시고 나서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실 때 독감 백신으로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은 당일날 같이 하셔도 되고요. 또 일정한 기간을 주셔도 됩니다. 예. 다만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백신 1차 또 코로나 백신 2차인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은 심지어 같은 날에 접종을 하셔도 되고 또 어떤 기간을 주셔도 됩니다. 다만 같은 날에 접종을 하실 경우에는 접종 부위가 독감 백신은 예를 들면 왼쪽 팔, 예. 또 코로나 백신은 오른쪽 팔 이렇게 접종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백신을 접종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너무 고령이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또는 그날 컨디션이 다를 경우에는 의사분이 하나씩 접종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날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다거나 권고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예진을 하시면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인 경우는 예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진을 하실 때 백신 접종을 2개를 동시에 다 해야 될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거기에 따르셔서 백신 접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이 몸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2배로 힘들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괜찮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을 때 백신 접종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몸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반응을 한다는 네. 거죠. 이렇게 반응이 한꺼번에 세지게 될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만으로도 힘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고령층이면서 기저질환이 있고 조금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데 2개를 동시에 맞으면은 몸이 다소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괜찮으시니까 오늘 2개 다 접종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 하나 맞고 예. 내일 하나 맞으시거나 아니면 한 일주일 후에 하나 맞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판단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따라서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본인의 몸 상태를 제일 잘 아니까 체크를 잘 해봐야겠군요. 내 그렇습니다. 몸 상태가 2대를 한꺼번에 맞아도 괜찮을지 아닐지를. 예. 거기에다가 예.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각 백신 센터들이 그러니까 이제 병원들이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생애 처음으로 독감 백신을 맞는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독감 백신 접종을 2번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1번을 해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도 예약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독감 백신인 경우에도 65세 이상 어르신 또 6개월 이상부터 만 13세 임신부인 경우에는 정부가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예약을 하시게 되면은 비교적 조금 한산할 때 그때 백신 접종을 하게 되니까 가능하면 예약을 하신 후에 백신 접종을 하시면 더 좋다는 말씀, 또 편리하다는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럼 이 이상 반응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런 건지 독감 백신 때문에 그러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구분이 안 됩니다. 예. 이제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떤 백신이든지 상관없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증 이상 반응이라는 게 있고 이제 경증 이상 반응이라는 게 있는 거죠. 중증 이상 반응은 어느 백신이나 할 것 없이 다 신경계 질환일 수 있는 길랭바르라든지 또는 아나필락시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백신이든지 백신을 접종하시고 나서는 백신 접종 센터에서 한 30분 정도 기다리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알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다 알레르기 반응을 통한 아나필락시스나 또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면서 나오게 되는 신경계 질환, 어디에 마비가 온다든지 또는 어지럼이 있어서 쓰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에는 이것이 독감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코로나에 의한 건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언제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즉시 병원에 가셔서 백신 접종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의료진이 시급히 처치를 해드리거든요. 더구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한 그 센터에 한 30분 계실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증상이 나타나면은 처치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예. 것을 따르시면 될 것 같고 언제나 백신 접종을 하시고 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음주를 하신다거나 또는 평소와는 달리 과격한 운동을 하신다거나 사우나를 하신다거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백신 접종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을 자칫 놓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의만 기울이시면 된다는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국민들께 예방접종이 70% 이상 달성이 되고 확진자 수가 1,000명 미만으로 떨어져야 국민들은 일상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교수님,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 대신에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새로운 방역 체계를 모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용어가 주는 힘이 있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 이 단어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역 체계 방향이라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안 쓰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권고하기를 위드 코로나를 쓰지 말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를 써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를 쓰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용어를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를 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이제 정부가 용어를 정했다는 거죠. 위드 코로나를 더 이상 안 쓸 테니까 방송에서도 자제해 주시고 확실한 용어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용어를 어제 봤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용어 내지 정의에는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철학. 어떤 철학이 들어가 있냐면 이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를 어쩔 수 없이 용인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했지만 코로나를 완전히 물리치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철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서는 그런 철학으로 경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의지가 숨어 있냐면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하든 퇴치하지 않든 상관없이 상당히 압박을 해서 일상 회복으로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코로나19를 우리가 통제하겠다고 하는 철학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얘기도 읽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어떻게 통제하겠다라고 하느냐 하면 단계적으로 통제를 해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 회복을 전혀 방해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통제하겠다고 하는 철학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에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일상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 철학들이 여기 안에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소위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할 건지, 예. 또 단계 조정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라고 할 때 각 단계의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면 배합하고 통제하고 정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하는 것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예. 하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